저는 박지은, 올해 32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시작을 말하려면 돌잔치 사건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돌잔치 날의 비극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깔려있던 갈등의 연장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던 2018년 가을 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협력사 직원이었고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민수는 키도 크고 단정했으며 무엇보다 책임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보고서를 붙잡고 있던 제 옆에 어느 날 도시락을 들고 나타나던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작은 친절이 쌓였고 반년쯤 지나자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는 늘 즐거웠습니다. 퇴근길에 같이 걷고 주말마다 소소한 데이트를 즐기며 저는 민수와의 결혼을 자연스럽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애 1년 즈음 민수가 부모님을 만나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 시댁 문을 열었을 때 느껴진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서울 강북의 오래된 단독주택 현관에 들어서자 시어머님은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맞으셨습니다. 어서 와요. 그 짧은 말은 예의였지만 미소는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따뜻하게 손을 내밀며 예쁜 아가씨가 왔구나 하고 웃어주셨지만 시어머님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부모님 직업, 집안 배경, 제가 다닌 학교, 회사까지. 저는 있는 그대로 대답했는데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말했을 때 시어머님의 얼굴이 살짝 굳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를 저는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연애가 깊어지고 결국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물을 고르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직접 매장에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고르자니 기뻤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르고 난 뒤 돌아오는 길 시어머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비싼 걸 왜 샀니? 우리 아들 등골 빼먹을 거니?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예물은 시어머님 본인이 고르신 것이었는데 정작 결제 순간이 지나고 나니 제 탓이 되어 있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차마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예단을 준비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정성껏 마련한 것들을 내밀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이게 다냐? 였습니다. 부족하다는 말, 싸구려 같다는 눈빛. 제 마음은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도 시어머님은 따라오셨습니다. 제가 고른 드레스는 요즘 유행하는 레이스가 화려하고 조금은 파임이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곧바로 제 선택을 부정하셨습니다. 천박해 보인다. 우리 집안 며느리가 이런 옷을 입으면 창피하다. 결국 저는 제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포기하고 시어머님이 골라주신 답답하고 촌스러운 디자인을 입게 되었습니다. 웨딩 촬영 때도 시어머님은 끝까지 간섭하셨습니다. 제가 억지로 웃는 것 같다며 사진작가 앞에서 지적하시고 표정 하나하나까지 간섭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얼어붙은 얼굴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평생 한 번뿐인 여행을 유럽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한마디로 잘라버리셨습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 돈으로 집장만을 해야지. 민수와 저는 이미 집과 여행 자금을 따로 준비해 두었지만 시어머님에게는 그런 설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그것도 3박 4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마저도 여행 내내 시어머님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하니? 돈 아까우니 빨리 들어오라는 말에 저는 로맨틱해야 할 신혼여행이 무너져가는 걸 체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입고 오신 한복은 검은색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밝은 색을 권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내가 입을 옷까지 간섭하느냐였습니다. 그날 사진 속에서 시어머님은 단 한 번도 환하게 웃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는 카메라에도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긴 여정은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것을. 이것이 저와 시어머님의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결혼식까지 단 한순간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고 또 참으며 결혼만 하면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더 험난한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집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한동안 해방감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시댁에서의 긴장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벗어나 이제는 제 집에서 제 남편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시어머님의 그림자는 여전히 제 곁을 따라붙었습니다. 우선 집을 정한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직장과 제 직장을 고려해 회사 근처의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출퇴근이 편하고 둘이 벌어 살아가기에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께서는 곧장 불만을 드러내셨습니다. 며느리는 시댁 근처로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조금 고생하더라도 며느리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제 삶의 중심은 제가 아니라 시댁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은 저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댁으로 가야 했고 도착하자마자 일을 맡았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음식은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전이 두껍다, 나물에 참기름이 많다, 탕국이 싱겁다. 하루 종일 지적과 불평 속에서 손은 기름에 데이고 몸은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위로했지만 그 위로조차 공허했습니다. 그는 그저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이해해줘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었습니다. 이해라는 말로 제 고통을 덮으려는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평일에는 신혼집에서 남편과 단둘이 지냈지만 주말마다 시댁으로 불려갔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시댁에 묶여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청소와 빨래, 장보기와 음식 준비가 당연한 제 몫이었고 남편은 대개 거실에서 아버님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을 청했습니다. 남자는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시어머님의 오래된 신념이 남편에게도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제 존재가 하녀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은 동등한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이라 믿었는데 현실은 누군가의 집안일을 떠맡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따금 시어머님은 불시에 신혼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는 집안을 둘러보며 먼지가 있다, 정리가 안 됐다, 청소가 부족하다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고 굴욕적이었지만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초반의 며느리는 억울함보다도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 마련이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생활 방식에 대한 간섭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라 아침에 간단히 토스트나 시리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것이 밥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된장국에 밥을 먹어야 힘을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같이 저희 집으로 오셔서 부엌에 들어가 직접 된장국을 끓이고는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로 바빴지만 억지로 숟가락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침마다 밥상을 차리라는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시댁에서의 명절뿐 아니라 평범한 주말조차도 제게는 감옥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시댁에 들어서면 곧바로 집안일이 시작되었고 한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전날 밤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와도 피곤하다는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힘든 거라는 말, 나도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없이 반박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가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에 얽매이다 보니 친정에는 한 달에 한 번도 가기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서운함을 감추셨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은 두 집안의 만남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시댁 중심의 일방적인 구도였습니다. 남편과의 갈등도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힘들다고 털어놓았지만 남편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렇다, 조금만 이해해달라. 그는 시어머님의 성격을 잘 알면서도 막상 제 편에 서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하소연을 듣는 걸 피곤해하는 기색마저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든든한 동반자라 여겼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방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은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집안일을 잘해야 가정이 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잘 나가도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반박했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도 이분의 눈에는 부족하고 무엇을 해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속의 공포와 분노는 켜켜이 쌓였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잔소리와 간섭, 남편의 무심함 속에서 저는 제 존재가 지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끝없는 시험과 굴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큰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임신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저는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회사 퇴근 후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말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제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신 소식을 시댁에 알렸을 때 시어머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분이 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같아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면 좋겠다는 말이 곧바로 따라왔습니다. 성별은 상관없다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님은 고개를 젓고 아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에게 저는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단지 손자를 낳는 도구에 불과한 건 아닐까. 임신 초기, 입덧이 너무 심해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오갔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겨우 과일 몇 조각이나 미음을 조금 삼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시어머님은 저를 걱정하기보다 엄살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때는 논밭에서 일하면서도 애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며 제가 나약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힘들다는 말을 더 이상 꺼낼 수 없었습니다. 입덧으로 지쳐 바닥에 앉아 있을 때마다 제 안에서 커가는 생명에 대한 기쁨보다도 이 고통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을 때마다 시어머님은 따라오셨습니다. 의사가 엽산과 비타민을 꼭 챙기라고 하셨을 때 시어머님은 의사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라. 밥 잘 먹으면 된다. 저는 몰래 약을 챙겼지만 어느 날 들키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제 손에서 약병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담했습니다.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데 제 손에서 빼앗긴 것이 너무도 치욕스러웠습니다. 태교도 간섭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평소 팝송을 좋아해 잔잔한 음악을 들었지만 시어머님은 아이가 산만해진다고 클래식만 듣게 하셨습니다. 직접 태교 음악 CD를 사다 주시며 하루 종일 틀어놓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책도 본인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오래된 육아서적과 태교책이었는데 저는 억지로 그것들을 읽는 신용을 해야 했습니다. 제 선택은 하나도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시어머님은 제 몸을 자신의 것처럼 다루셨습니다. 집에 오실 때마다 배를 만지고 아이를 우리 손주라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마다 제 존재가 사라지고 오로지 아이와 시어머님만 남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더 먹으라고 강요하시며 제가 배부르다고 말하면 내가 배불러도 애는 배고프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체중이 20kg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 건강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가 크고 통통해야 한다는 집착만 있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지자 저는 무통분만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아픈 걸 겪어야 진짜 엄마가 된다는 말에 저는 분노했지만 남편조차 그 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무통 없이 진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15시간 동안 고통에 몸부림치며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도 시어머님은 옆에서 시끄럽다 참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시어머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아들이라는 사실에 두 팔을 벌려 아이를 안으셨습니다. 저는 온몸이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겨우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라는 존재는 이 집안에서 아이를 낳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산후조리원에서도 고통은 이어졌습니다. 저는 회복을 위해 누워 있어야 했지만 시어머님은 게으르다고 꾸짖었습니다. 수유를 할 때마다 제 가슴을 확인하려 하셨고 모유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고 의심했습니다. 제 몸은 산산조각 난 듯 힘들었고 마음은 모욕감으로 얼룩졌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님은 아이의 짐을 싸들고 오셨습니다. 2주만 도와주겠다던 말은 거짓말이었고 석 달 가까이 우리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그 석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지옥 같았던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도 부족하다고 했고
분유를 먹여도 모유를 못 먹여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울면 제가 못해서 그렇다며 비난했습니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고 살은 빠져 뼈만 남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애 키우는 게 원래 힘들다며 제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아이가 100일이 되었을 때 저는 친정 부모님을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조용히 하자고 했고 친정 부모님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끝내 반발했고 결국 100일 잔치는 따로 2번 치르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오신 날 시어머님은 아예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마음은 철저히 두 동강이 났습니다.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했을 때도, 걷기 시작했을 때도, 말하기 시작했을 때도 시어머님은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옆집 아이는 벌써 걷는데 왜 늦느냐? 다른 아이는 벌써 말을 하는데 왜 느리냐? 제 아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님의 눈에는 늘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은 언제나 제 탓이 되었습니다. 육아는 기쁨이어야 했지만 저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매 순간 시어머님의 간섭과 비난이 뒤따랐고 저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조차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 고리가 얼마나 끔찍한 방식으로 끊어지게 될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2023년 여름 시어머님은 저희 곁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아이에게 맞지 않는 약을 몰래 먹이려다 들킨 뒤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드디어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공기도 달라진 듯 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즐길 수 있었고 남편도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짧지만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준우 돌잔치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 번만 기회를 주자고 부탁했습니다. 화해하자는 의미일 거야. 마지막으로 마음을 열어주는 걸 수도 있어. 저는 갈등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혹시 이번에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결국 저는 승낙했습니다. 돌잔치 준비는 전적으로 시어머님의 주도로 진행됐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호텔이었고 비용은 본인이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껏 돈 쓰는 것을 극도로 아까워하시던 분이 갑자기 전부 내겠다니. 저는 의아했지만 겉으로는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뉴 선택도 시어머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우리 손주 돌인데 최고로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굳이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돌잔치 3일 전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대화는 이상할 정도로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앞으로는 잘 지내고 싶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감동을 느끼기도 했지만 동시에 섬뜩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잔치 전날 저는 호텔을 직접 찾아가 준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세팅, 장식, 음식까지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날 저를 환하게 맞이하며 웃으셨습니다.
내 손주를 위해 준비하는 건 당연하지 않니?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시어머님의 웃음은 왜 그렇게 낯설고 섬뜩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님의 지나치게 친절한 태도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불안을 털어놓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괜히 의심하지 마. 엄마도 달라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 경고음을 품은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돌잔치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나 준우에게 한복을 입혔습니다. 작은 손에 매듭을 묶어주며 축복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제 입에서는 엄마가 꼭 지켜줄게라는 약속만 흘러나왔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하객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고 연회장은 웃음과 인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은 시어머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방에 가 계신다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저는 거의 달리다시피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발걸음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주방 문틈으로 보인 장면은 제 두 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작은 병을 꺼내 제 상에만 올라갈 음식들의 흰 가루를 조심스럽게 뿌리고 계셨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은밀하게 손을 움직이는 모습은 범죄자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몸이 떨렸지만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려 초점이 흐려지기도 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5분 동안의 촬영이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영상을 확인했을 때 선명한 화면 속에서 시어머님의 손길은 무자비했습니다. 미역국, 잡채, 갈비찜 제가 좋아하는 음식에만 가루가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치를 떨며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곧바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화장실에서 영상을 보여주자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처음엔 믿기 힘들어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주방에 가서 음식들을 따로 보관해달라 요청했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지켰습니다. 15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여드렸고 음식과 시어머님의 가방이 확보되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작은 약병이 발견되었고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태연하게 소화제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화제가 아니라는 것을. 연회장으로 돌아가자 시어머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하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질문을 시작했을 때 시어머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돌잔치는 취소되었습니다. 하객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겼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아는 저는 몸이 떨려 말을 잇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 3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식에서 쥐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말에 저는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치사량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위험한 양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것을 먹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님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좀 아프게 하려 했다는 자백이 나오기 전까지 그녀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계획된 일이었고 저는 우연히 살아남은 것뿐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 의자에 앉아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펜을 놓칠 뻔했습니다. 경찰은 제 영상을 꼼꼼히 확인했고 확보된 음식과 약병을 증거물로 기록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시어머님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여전히 태연한 표정,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몸이 떨리면서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제 편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조사관은 차분히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음식에 넣은 것이 무엇인지, 왜 며느리의 음식에만 넣었는지. 시어머님은 끝까지 소화제였다라며 발뺌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약병 속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녀의 표정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쥐약 성분. 그것도 치사량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충분히 인체에 치명적인 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양을 먹었다면 혹은 제가 증거를 잡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님은 결국 경찰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죽이려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아프게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 말은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 독을 넣었다는 것, 그것이 변명이라니. 저는 치를 떨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게 살인미수가 아니면 무엇인가? 며칠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시어머님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저는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판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증언했습니다. 주방 문틈으로 본 광경, 떨리는 손으로 찍은 영상, 음식에만 뿌려진 흰 가루, 그리고 경찰의 검사 결과.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검찰은 계획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님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는 음식에 타는 독극물, 증거 남지 않는 독, 며느리 없애는 방법 같은 검색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변호인은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오래전부터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으며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편집성 인격장애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책임 능력은 있다.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지만 집행유예 5년이 붙었습니다. 또한 저와 제 가족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저는 법정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살인미수인데도 결국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현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들로 인해 법은 자비를 베푼 듯 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법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최소한 접근금지 명령이 있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는 연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저는 그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제 고통을 외면하고 어머니의 편을 들어왔던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은 변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아버님도 저를 찾아와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한 죄, 제 고통을 막지 못한 죄를 고백하셨습니다. 그분 역시 시어머님의 억압 속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분은 별거에 들어가셨고 시아버님은 가끔 손주를 보러 조심스럽게 찾아오십니다. 준우는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하지만 시어머님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저는 참 다행스럽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남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잔치가 무산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밤마다 시어머님이 주방에서 약을 뿌리던 모습이 떠오르고 잠결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는 PTSD 진단을 내렸고 저는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머니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덮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기에 더 큰 상처가 되고 가족이기에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을지도 모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저는 제 이야기를 남깁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집에서 남편과 아들 준우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이어갑니다. 준우는 두 돌을 맞이했고 그날 새롭게 한 돌잔치에서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의사가 되든 다른 길을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건강하고 자기 삶을 사랑하며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이 맺는 관계가 아니라 두 집안이 얽히는 복잡한 그물망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독을 뿌린 시어머니를 가족이라 부르지 않기로 한 선택. 그것은 저와 제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증거를 남기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혼자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며느리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입니다. 시어머님의 목소리에 눈치 보며 잠에서 깨지 않아도 되고 밥상 앞에서 꾸지람을 듣지 않아도 되며 아이를 키우는 방식을 매 순간 지적당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당연한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이 자유가 눈물 날 만큼 소중합니다. 저는 이 기록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 독을 뿌리는 시어머니조차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남기고 싶은 교훈입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쁜 가족은 잘라내도 괜찮다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이라 해도 내 곁에 두지 않아도 된다고. 그것이 제 삶이 저에게 가르쳐준 진실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